네, 궂은 날씨에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3주차 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주차고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강의 2를 하고 이제 종강을 하겠는데요. 한번 되짚어 복기를 하자면 첫 주에는 이제 건축의 가치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치지향적인 학문으로서의 건축 이런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도시, 주택,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건축과 주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고, 이번 주에는 더 건축의 3대 요소로 치면 이제 구조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축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도 간단한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은 우리 삶에 없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일단 그게 붕괴하는 순간에 가장 강력한 살상 도구로 변한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건축과 관련된 그 붕괴의 어떤 사회학적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모신 김태훈 선생님은 좀 더 이 문제를 정말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아마 제공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되게 무슨 사고가 났을 때마다 매체 같은 데서 그 안전이 어떻다 얘기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대개는 이제 무슨 공학자들이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와서 이건 뭐 때문에 무너졌다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야 사후 약방문이죠. 그게 규칙 사유를 누구에게 찾느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한 거지만은 그건 굉장히 기능적인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부르는 전문가라는 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서 이제 또 관련 법 전문가 수사기관 이런 사람들 또 합쳐 부르죠. 결국은 그러고서 끝납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기획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로 이 안전 문제를 네 주 중에 한 주에다가 집어넣은 거고 어제 제가 그거를 사례 위주로 얘기했다면은 오늘 김 교수님께서는 이거의 정치 경제학적인 통찰을 아마 보여주실 겁니다. 결국 드래프트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벌써 가슴이 막 벅찬데 이 정부가 안전을 생산하고 공급할 능력이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와닿죠. 결국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라는 얘기는 결국 경찰 국가로 돌아가자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시민사회 역할 말씀을 밑에다가 적은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자체의 문제이고 책임이다라는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이 오늘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에서 이 붕괴나 사고를 보는 입장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정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 사고와 안전과 우리의 취할 태세,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김태일 교수님은 원래는 학부에서는 경영을 하셨고 경제학도 하셨고 하버드에서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을 또 하셨고 아주 보기 드물게 다방면에 공부를 하신 선생님입니다. 지금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시고 양력에 있듯이 한때 공무원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도 하셨고 과학기술정책학과의 지금 현재 주임 교수고 생활안전연합의 공동대표이시며 국무총리산업 규제계획위원회의 위원인데 간사십니다. 굉장히 이 정부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아파할 그런 직책들을 많이 역임하셨고 또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안전에 관해서 좀 가장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실 분으로 제가 이제 모셨습니다. 아주 이 분야에 대해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확한 말씀을 해주실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로 사실은 공무원들에게는 공적이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 관피아라든가 이런 지네끼리 이 문제를 뭉개면서 결국은 시민에게는 그 명목적인 안전만 돌아오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날카롭게 비판하셔서 공무원들에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우리 김 교수님을 여러분들이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만 거창하게 소개해 주신 김태윤 교수입니다. 좀 깜깜해지네요. 네. 오늘 위험과 안전의 정치 경제 이런 제목으로 우선 한 1시간여 동안 제가 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좀 해볼까요?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그다음에 위험과 안전의 정치 경제학, 시민사회 역할. 우선 오늘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부 실패라는 용어가 이제 학술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하기는 시장 실패가라는 용어가 훨씬 유명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정부 실패 얘기는 별로 하지 않는데 실제로 이제 정부 실패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시장 실패보다 훨씬 더 격심합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정부 실패의 요인을 메모를 해 놓았는데요. 이제 학자들이 하는 좀 고상하다면 고상하다 할까 어려운 표현이기는 한데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마음속에 두시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위험과 안전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우선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부 실패 관련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시민들이 이제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해달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정치적 보상 구조가 왜곡돼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제대로 된 시민사회 인정을 받아서 다시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시민사회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 오히려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상 구조가 이제 왜곡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들 다 갖고 계시고 바꿀 때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지네들이 의원 입법으로
단통법을 통과시켜 놓고 나서 휴대폰 가격이 그것 때문에 안 내려가고 있는데 왜 휴대폰 가격을 내리지 못하느냐고 장관을 불러다가 호통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봄에는 단통법을 통과시켜서 지금의 문제를 사단을 만들었던 의원들이 지금은 장관을 호통치면서 자기는 그 사진 이빨이나 받아서 나중에 자기가 장관을 혼냈다는 결과랄까요? 뭐 그런 성과만 본인의 입장에서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정부가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가 표현은 어렵습니다만 이제 시간 할인율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높이 평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반 시민은 5년, 10년 앞을 내다본다면 정치인들은 보통 2년 정도를 내다봅니다. 대통령도 길게 봐야 2년을 내다보고 모든 일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국가지 되게 뭐 100년 되게 이런 것을 정치인에게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예외적으로 소위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런 얘기를 또는 그런 성과 내지는 그런 결과를 빚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지만 무척 예외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나 등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굉장히 시간 할인율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편익과 본인의 비용 간의 절연이 있어서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희생을 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정부 실패 수요적 요인이 있고요. 또 이제 공급적 요인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관료들이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거나 가공해서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 그러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둘째는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고요. 셋째는 이 정부가 뭘 한다 그럴 때 언제 끝나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은 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시민 입장에서는 뭐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종결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게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들었을 때는 내가 그 핸드폰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기로 결정해서 내가 샀으면 종결한 겁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거고요. 정부와 시민의 관계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정부의 실패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나고 나서 이미 이제 대통령을 한 이명박 씨가 당시에 서울시 시장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서울시 지하철의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고 나서 서울시 지하철은 과연 안전한가? 그래서 상당히 폭넓고 심도 있는 검사와 심사를 했습니다. 저도 참여해서 한쪽에 일을 하였는데 그래서 대구 지하철 참사가 끝나고 우리가 겪고 그리고 서울시가 이제 지하철을 훨씬 더 안전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안심하십시오라고 제공을 했는데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어떠십니까? 지하철이 뭐가 많이 바뀌었죠?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고 나서 시트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스크린 도어가 많이 생겼죠. 그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에 이 시트가 그 화재의 원인도 또 화재의 증폭 요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시트가 가운데 스펀지가 있고 푹신푹신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불에 잘 타니까 야 이것도 화재가 나면 위험하겠다라는 상식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또 스크린 도어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화재 같은 경우에 훨씬 위험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 그 스크린 도어가 순기능을 할지 역기능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줄창 지금 깔아놨죠. 그래서 서울 지하철이 당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은 후보다 지금 더 안전한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대구 지하철 참사의 진정한 원인은 뭐고 어디를 어떻게 우리가 와치해서 잘 살펴서
어느 요인을 우리가 잘 조정하고 컨트롤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담론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원인은 대부분 산업에 의해서 조작되고 재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해석을 하는 여러 주체가 있는데 결국은 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굴 욕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께서 지하철용 시트를 제작하는 산업에 종사한다고 쳐보세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야, 요거 내가 알루미늄 시트 가볍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시트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좀 많이 내가 좀 알려서 시트를 바꾸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트를 팔려고 애쓰는 업체는 절대로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돈을 쳐넣고 있는 의사결정자가 잘못하는 거죠. 실제로 대구 지하철 경우에 씬나 두통, 휘발유 두통을 직접적으로 라이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칼로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 방화를 한 분이 정신착란을 앓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약간 피해망상이 있었는데 그 피해망상은 굉장히 정당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그분에게 많은 치료비를 받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방화하기 전날 그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 몇 번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당연히 뭐 의뢰 상습 난동자니까 드러내버렸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수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지하철을 탑승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양반이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얼마나 뭐 그렇게 대담한 사람도 아닐 텐데 사람들이 꽤 있는 지하철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서 휘발유에 불을 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양반이 다섯 떨리는 손으로 5번 라이터를 켜는데 켜지지가 않습니다. 손이 떨리니까. 5번째인가 라이터를 다시 켜려고 하는데 그 앞에 청년 둘이 서 있다가 이상하게 중늙은이가 자꾸만 지하철에서 라이터를 켜려고 하니까 아저씨 왜 이러세요? 라고 제지를 하는 순간 그 순간 불이 0.몇 초 빨랐거나 이랬으면 아무 일 없고 우리는 그냥 여전히 지하철을 덜컹덜컹 왔다 갔다 했고 우리 대구 지하철이라는 저 조호 자체가 우리 사회에 각인될 아무런 이유도 존재 이유도 없을 뻔했던 일인데 아저씨 왜 이러세요? 하는 순간 불이 퍽하니 붙고는 쫙 번진 거죠. 그래서 한동안 대구 지하철 방화 사고가 나고 나서 서울 지하철에서 원인은 정신착란자다, 의 방화다 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정부에서 명단 다 올려라.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올려라. 명단이 만들어지나요? 올라가나요? 그 다음에 또 지하철에 휘발유를 들고 들어가는 게 문제다. 어디다 넣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약수통에다 2통 넣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모든 지하철에서 약수통을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지하철 공사 직원들 간의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3일하고는 못했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죽느냐라고 묻고 늙어서 죽는다. 컨트롤할 수 없으면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라고 매달렸었죠. 그 후에 이제 또 원인이 뭐냐? 마구 찾고 다니다가 원인을 찾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다가 제법 그럴듯한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에서도 뭔가 했다는 표시를 해놔야 되니까 그럴듯한 원인 이 정도 참사의 원인, 어울리는 원인 그 다음에 그 대처가 꽤 멋진 원인을 찾는 겁니다. 시민사회가 거기에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대구 지하철 경우에 이제 저한테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둔탁한 커뮤니케이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 남성분들 계시겠지만 말이 좀 적잖아요, 그죠?
몇 마디 나누진 않잖아요, 그죠? 의뢰 뭐 한마디 하면 그러려니 하고 또 추가 설명을 요구하면 싼애가 뭘 물어보냐 뭐 이런 이제 좀 뭐라 그래 둔탁하달까 뭐 좀 화끈 뭐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1079호인가 1023호인가에 불이 났어. 방화가 돼서 불이 났죠, 그죠? 실제로 이거 자체가 탔으면 그렇게 큰 불이 아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쇠가 다 탔는데 엄청난 칼로리였습니다. 큰 불도 아니었고 글쎄 너댓 명 정도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냥 소규모 사고로 그쳤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건너편에서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섰죠. 여기 중앙역에. 그 바람에 이 기차가 이제 완전히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겁니다. 복사열로 그 열이 이제 이쪽 새로 들어온 차에 옮겨 타면서 이제 대부분 많은 사망한 분들이 다 새로 들어온 차에서 그 기차 안에서 사망하거나 나와서 탈출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그 난리가 났는데 왜 이 기차가 들어와서 섰는가를 열심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한국일보나 이런 데도 기고했습니다만 세월호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참사가 나고 나면 꼭 우리가 살펴보면 책임을 지고 명령과 지휘를 해야 되는 소위 이 사령대, 지하철 경우에는 이제 사령실이라고 부르고 뭐 군대로 얘기하면 커맨드 앤 컨트롤, 그러니까 이제 지령을 내리고 상황 판단을 하는 이제 지휘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나 있습니다. 이 방에도 지금 저기 있는데요. 이런 사고가 날 때 꼭 공통점이 뭐냐면 그날따라 그 지휘소에 경험 많은 군대용으로 사수, 그러니까 경험 많은 책임 있는 자가 이상하게 그 자리에 없어요. 세월호 때도 3명의 상사가 없었고 아주 신참 쫄병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하철 경우에 이제 2명의 사령이 있는데 주사령과 부사령이 있는데 재판 때문에 이 주사령이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무슨 소리냐? 이 주사령이 재판에 넘겨져서 형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데요. 이 양반이 무슨 이유인지는 재판으로 지금 가려지지 못해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어쨌든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본인의 주장은 중요한 전화가 있어서 휴대폰을 받으러 바깥으로 나갔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방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물론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야말로 무슨 찜질방에 가서 그 전날 숙취를 해소하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주사령이 없었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부사령, 시쳇말로 이제 쫄따구가 그 친구가 4개월 내지 6개월 근무했는데요, 그 방에. 화재 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령실에서 화재 신고를 받는 전화기를 들면 정면에 전광판에 이 노선도에 따라서 기차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IT가 발전한 시절이 아니어서 이렇게 전구 몇 개로 이제 기차를 표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하철 사령실의 조직 문화 뭐냐? 이 사령실에서 이 사령이 뭔가 충격이 오면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뭘까요? 지하철 사령실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로 교육받고 있을까요? 추돌 사고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충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어느 지하철이 쓰거나 비리비리하면 뒷놈에서 들이받는 게 이제 제일 큰 사고고, 최근에 서울에서도 추돌 사고가 한번 났죠. 그게 이 사령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해경이 중국 어선 단속하고 한국 어선 단속해서 이것저것 달콤한 걸 빼먹는 것처럼 그게 자기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세월호에 많은 승객이 있는 걸 알면서도 구조하러 뛰어들지 않은 것처럼 그런 조직 문화가 있어요. 그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령이 화재 신고를 받고는 뒤에 이제 등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끔 지하철 타시면 앞차와 무슨 관계 때문에 잠깐 뭐 천천히 간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거예요. 추돌을 막기 위해서 턱턱 세워놓고 이제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작업을 상당히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 경우에 지금 중앙역에 타고 차가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기차가 들이받지는 않았잖아요. 그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거를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전화기를 받고 막 지시를 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중앙역에 CCTV 화면이 몇 개가 있어요. 중앙역이 큰 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 3개의 화면이 중앙역에 할당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미 중앙역은 시커멓게 연기가 갇혀 있는데 이 친구가 그게 거기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급해서. 당황해서. 주사령쯤 되었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못하고 뒤에 이제 차들 추돌을 막은 다음에 다시 숨을 고르고 보니까 반대 차선에서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반대에 들어오고 있는 제 기억에 1080호 기관사에게 지령을 합니다. 그 지령은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뭐라고 지령하느냐면 대구 중앙역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1번.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화재가 안 났다는 거예요?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의 조직 문화상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고 표현하면 화재가 난 게 아닙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시민들이 화재 신고를 많이 합니다. 좀 밀폐된 공간이고 좀 그러니까 뭐 연기라도 나면 여기 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하세요라는 화재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하철 직원들 입장에서는 화재 신고는 뭘 의미해요? 화재가 아닌 걸 의미해요. 화재 신고 그 자체야. 가서 이렇게 발로 끄면 꺼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화재 상황을 보지를 않고 못하고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 기관사는 화재가 났다는 뜻인지 자기는 못 알아요. 왜?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는 리포트는 계속해서 온다. 하루에도 10여 번이 넘는 경우가 많다. 기차 보고 조심해서 들어가라는 것도 뭐예요? 뭐 이렇게 살피고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쓰라는 얘기예요. 휙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기관사 입장에선 쓰라는 얘기라고 자기는 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랬어요. 그 이제 이 기차는 지하철은 이 역에 다다르면 디폴트가 그러니까 시체 말로 자동방이 저절로 쓰는 겁니다.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쓰면 디폴트가 자동방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기관사가 자기가 무슨 판단을 해서 이 역을 지나쳐야겠다 하면 스킵 버튼이라는 걸 누릅니다. 스킵 버튼은 어떻게 누르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 밑에 뭐 이렇게 열고 그리고 꾹 눌러야 기차가 서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손에 보고 있다가 탁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가능한 스킵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한번 스킵해서 이제 기관사가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는데 내가 내리려고 기차 휙 지나가. 그러면서 기관사가 무슨 안전상 조금 제가 좀 미심쩍은 게 있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지나쳤습니다. 승객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역에서 내리면 난리가 나요. 또 민원의 민족이야. 우린 또 배달의 민족이라고도 하지만 민원의 국민이에요. 뭐 좀 난리가 나요. 그리고 꼭 그럴 때면 중요한 면접 시간 맞춰 왔는데 기차가 지나치는 바람에 그 면접 못했다는 놈이 꼭 생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중요하면 임마 미리 나왔어야지. 솔직히 말씀이. 그러니까 기차가 서라 서지 마라. 조직 문화가 쓰지 말아요. 기관사가 한번 스킵했다가 진짜 고생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스킵 버튼을 누를까 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에이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커맸는데도 쓴 거예요. 연기를 시커맸어요, 그 당시에. 기차가 씁니다. 그리고 자동방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이게 출근 시간이 지났을 때라서 대부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승객들이. 그래서 중앙역에서 이제 내릴 때 왜 성격 급한 사람은 좌석에 앉아 있어서 기차 문이 열려도 앉아 있다가 내려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좀 성격 급한 사람은 또 일부러 일어나가지고 문 앞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는 또 이상하게 성격 급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이 문이 열렸을 때
뛰어내린 사람들은 대부분 살았어요. 근데 문이 자동으로 열렸는데 시커먼 연기가 들어오니까 기관사가 그땐 또 어떻게 순간적으로 재빠르게 문을 닫습니다. 연기가 들어오니까. 그리고는 세월호와 똑같아요.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차가 곧 떠날 겁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라고 아나운스먼트를 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진 제가 여기는 안 올렸는데 너무 비참한 사진이라서 한두 사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승객들이 연기가 좀 스멀스멀 들어와 있는데 평온하게 앉아있는 사진이 두 컷이 있습니다. 왜? 기관사가 안심하라. 기차가 곧 떠날 것이다. 하니까 아시다시피 자구책으로 문 열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립니다. 해보십시오. 완력으로 열어도 열립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공학자는 다 그렇게 설계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상 그걸 안 쓰는 거예요. 모르고 있고. 그래서 누가 열려 하지도 않고 연기가 스멀스멀 스며오는데 서 있는 분도 있고 앉아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사진이 두 컷이 있고 그분들은 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사가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기차를 기동하려 했는데 주전원이 이미 탔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재수없게 보조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력이. 보조전력이 사실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몇 개의 컨틴전시가 있는데 그게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차가 이제 완벽한 불쏘시개가 됐죠. 그리고 세월호와 똑같이 이 기관사는 기차를 버리고 탈출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건 우리 자동차처럼 저도 몰랐는데 지하철에도 이 열쇠가 있어요. 시동 거는 열쇠. 그래서 이제 사령실과 연기가 심해 난 나가. 그래서 자기가 기차를 떠난다는 통보를 하고는 버릇으로 그 열쇠를 자동차 키를 딱 꺼서 기차를 죽이고 그거를 오른쪽 포켓에 넣고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경우에는 이 양반이 그 기차 키를 뽑은 게 아무런 차이를 만들진 않았지만요. 혹시라도 누가 무슨 구조요원이나 누가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다시 파워를 살려서 기차를 빼려고 했었다면은 그 기차가 시동이 켜져 있었으면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죽였으면 못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기차를 죽여놓고 자기는 탈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무사히 탈출을 하였고 현재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이제 조직 문화, 사람들이 평소에 의식하지 않고 하는 언어들,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면 우리가 살면서 방화를 막을 수 있나요? 정신착란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사회에서 격리해서 그런 위험한 짓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아마 조지 오웰도 못할 겁니다. 안 되는 걸 잡지 말고 되는 걸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게 제 평소 생각이었고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 실패하느냐 그게 원인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또 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그 원인을 잡기보다는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 좀 그럴듯한 거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만들고 또 게다가 또 산업이 있으면 이모저모 또 편리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원인을 본인들 정부 나름대로 해석하고 규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으시면 요 대구지하철 참사의 그 원인의 흐름 이런 거 한번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주 마우나 리조트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기왕에 건축을 하니까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고 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쇠를 태울 정도로 이 열량이 높았잖아요, 그죠? 쇠가 다 차량이 탔는데 그 중앙역은 지금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조적으로 튼실하다, 부실하다. 굉장히 튼실하게 잘 지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인도에서는 인도와 몇몇 지역에서는 인도인지 어디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이 있는데요. 그 지하철이 목조래요. 그래서 이런 화재가 나면 붕괴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구 겪고 나서 구조 뭐 이런 거 해야 한다고 또 난리를 쳤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드러났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경주 마음날 리조트 참사 한번 보시면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초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죠? 아까 우리 저 존경하는 한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고가 나고 나니까 이제 종편을 중심으로 이제 쭉 이제 특집 무슨 인터뷰하고 계속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분들이 전문가로 나오셨는가?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때 이게 건물이 붕괴되었다 그러니까 주로 건축 또는 건설하시는 분들이 대학 교수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쭉 하셨죠. 그래서 저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뭐 습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젖은 눈이 훨씬 무겁고 뭐 그런 얘기 저도 이제 처음 듣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앵커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H빔을 때려넣고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 양력에서 보시겠지만 제가 규제개혁위원인데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정부 부처가 규제를 만들겠다고 하면 가능한 만들지 말라고 타이르는 일을 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새로 만들겠다고 가지고 오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려하고 이건 좀 고쳐라, 국민들 부담이 많다, 이렇게 규제를 못 만들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경주마을 리조트 사고 나고 나서 이제 건축물의 구조를 보강하고 튼튼하게 짓는 규제들이 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볍게 지어서 가볍게 쓸 건물은 이제 못 만드는 거예요. 가볍게 써서 가볍게 쓸 건물도 만들어야죠. 지금 이 습설이 30년 내지 70년 만에 오는 눈이었습니다. 당시 눈이. 그리고 공학적으로 25년, 50년 이런 식으로 50년 만에 오는 태풍, 50년 만에 오는 폭우 이런 거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50년 안에 그 태풍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지 말이야. 통계적인 거니까. 근데 당시 이제 기록적인 이제 눈이 오면 건물은 50년짜리 버티게 돼 있으니까 70년짜리 눈이 오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무너질 때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무너질 정도의 폭설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눈을 쓸면 되죠. 이런 일을 제가 드린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부입니다. 소방방대청입니다. 실제로 경주 마운나 리조트가 붕괴되기 일주일 전에 저런 스타일의 경량 골조를 갖고 있는 구조물이 경주 옆에 도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주는 저런 건물이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경주 건물을 못 지어요. 땅만 조금 파도 사고팔이 하나 나와도 올스톱하고, 이게 이제 1000년 됐냐 500년 됐냐 그걸 따져야 되는 도시니까. 경주 근처에 무슨 도시가 있죠? 울산이 있죠. 울산의 대부분의 공장이 저 구조물입니다. 눈이 지금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저런 스타일의 경량 구조물이 여러 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3개의 건물이 무너져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정부가 바쁩니다. 산업안전을 담당한 노동부가 바쁘고요. 그날로 보고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이 되면 다 보고했습니다. 또 건물이 붕괴하면 전화를 어디다 하시죠? 사람 다치면 전화 어디다 하세요? 119에 하시죠? 소방방재청으로 사망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고용노동부, 지자체를 통해서 행안부, 소방방재청 이 3개의 라인이 작동을 해서
지금 눈 때문에 눈이 쌓여서 건물이 붕괴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 밑에 깔려서 죽고 있다는 얘기가 그 전주에 이미 상식이 되어 있는데 소방방재청과 정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움직였어야 되느냐? 이 습설이 많이 눈들이 많이 오는 강설량이 높은 지역에 지자체 행안부에서 공문을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상당히 쌓여 있어 보이는 지붕을 갖고 있는 건물 경우에 사람들 올라가서 눈 쓰려고 해라. 아무 문제 없는 일입니다. 올라가서 인부 몇 사람이 눈 쓸었으면 우리가 겪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부의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긴가민가 하시지만 정말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담당자들 입장에서 다행인 건 뭐냐면 국민 여론이, 언론이 자기를 조지질 않아. 그리고 이 경우에 이게 저 건물이 어디 소속이었어요? 다행히 또 재벌 거네. 타겟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죠? 재벌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딱 이제 이 그림이 딱딱 그려지죠. 지금 누가 이제 곤란을 처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제일 잘하는 용어가 뭐예요? 부실공사. 특별히 부실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게 무너져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훑었는데도 저 정도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진짜 성실하게 지은 겁니다. 건축해보고 건설해보실 분도 아시지만 뭐 들어갈 거 좀 빠지고 이런 거는 인지상정입니다. 근데도 그렇게 훑었는데 샅샅이 했는데도 특별히 부실 얘기가 크게 나오지 않는 거면 문제없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부실 얘기. 그 다음에 재벌이 어떻게 저런 건물을 저렇게 엉터리를 짓는가. 뭐 이런 식. 그 다음에 정부가 법을 잘못 만들어서 튼튼하게 지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무너지게 지었으니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이때 정부는 이제 얼굴이 없는 정부예요. 그냥 뭐 정부 그러면 누구 하나 책임질 일 없나. 그 실제로 당시에 이 일을 책임졌어야 할 사람들은 뭐 조용히 빠져나갔고 또 우리 정부의 미덕인 순환보직에 따라 제가 알기로 이미 그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데로 다 쭉쭉쭉 가서 이제 뭐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 모르겠다 그리고 그랬나요 저랬나요 이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겪고 나서 아무런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학습은 안 되고 엉뚱하게 지금 건물만 무겁고 튼튼하게 짓는 겁니다. 아니 김 교수는 무겁고 튼튼하게 지으면 좋지 왜 이러십니까? 좋을 거 없습니다. 하나도 좋을 거 없습니다. 왜요? 무겁고 튼튼하게 지으면 저 건물의 사용료가 올라갈까요? 싸질까요? 앞으로 지금 신축하는 체육관들은 다 무겁고 튼튼하게 짓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건설 원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비싸니까 싸게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볍게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용료가 올라가겠죠. 대학생들 왜 저기 가서 MT 했어요? 저도 대학 선생님입니다만 예산이 빠듯합니다. 싼 데 찾아서 저희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짓는 멋진 애들 MT 장소 튼튼하죠. HB 팍팍 받고 비싸요 싸요? 비싸요. 못 가요. 그럼 어디로 가죠? 옛날부터 가던데.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특이한 건 뭐냐면요. 언제나 일이 이렇게 흘러요. 그 옛날부터 가던 그 장소가요. 가격을 올릴까요? 아니면 나 좀 내가 안정성이 좀 떨어지니까 좀 가격 좀 낮출게 하고 낮출까요? 가격을 올리죠. 왜? 새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설들이. 새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다음에 수요가 만만치 신통치 않죠? 그러니까 누가 저 사업을 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값이 우리는 원래 비실비실하고 곧 허물어질 것 같은 것들 좀 혼내고 싶은데 근데 걔네들의 몸값이 올라가요. 가격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조금 쓸만한 건 올리겠죠. 그럼 진짜 위험한 거는 못 올리죠. 지들이 부실하니까. 그럼 우리 대학생들 우리가 어디로 보내고 있는 겁니까? 제일 후진데 제일 위험한 데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장이고 민간입니다. 야,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가짓게,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집가짓게 뭐 어떻게 손 한번 휙 휘두르면 뭐가 쫙 홍해에 뭐 바다가 가듯이 갈라져서 착착착착 돌아간다? 택도 없습니다. 대부분 정부가 누구를 보호하겠다고 한 것 중에 그 보호한 사람을 보호한 걸 제가 지난 20몇 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에게 형벌과 같은 징벌만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만 해도 지금 이제 제자애들을 이게 MT 간다 그럴 때 어디를 보내야 되나 고민에 쌓여 있는 겁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거는 지금 옛날부터 제가 대학생 때 가던데 그런 데를 지금 애들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의 원인이 뭐냐? 정부의 재난 경보 시스템이 작동 안 했다. 그겁니다.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죠. 제가 이 얘기 하면은 이제 몇 사람 다칠 테니까 저라도 뭐 또 사람 다치게 하는 일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할 것도 뭐하니까 저도 이런 강연할 때나 이런 목적의식이 있을 때는 몇 번 이야기하지 잘 얘기 못하죠. 그것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원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 다른 참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세월호 경우에 이 말도 꺼내기 가슴 아픕니다만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이슈는 뭐냐면 당시에 배가 기울어졌을 때 이 해경의 구조함이 가까이 갔죠, 그죠? 그리고 4월이어서 바다가 좀 차긴 했어도 누구든지 바다에 뛰어들면 모두 살았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선들이 많이 와 있었고 다 끄집어 올릴 수 있었고요. 40분 내지 1시간은 버틸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되면 저체온증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리고 40분 정도까지 그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을 방치할 정도로 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모두들 탈출구만 있었으면 뛰어내렸으면 다 살았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배가 기울다 보면은 뭐 다 이렇게 묶어는 놨지만 또 뭐 저 배가 부실하다 보니까 뭐 냉장고 같은 게 뒤집어지면서 막 굴러떨어지다 보면 그런데 뭐 머리가 맞았다. 이런 사람들 글쎄 너댓 명 빼고는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는 유병원을 씨는 그 일가를 제가 비호하려는 게 아니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는 가끔 엎어질 수 있다. 모든 배가 엎어지는 것을 막기에는 힘이 들다. 그걸 원인으로 잡아서 모든 배가 엎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엎어져도 모두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모두 살 수 있는, 엎어져도 살 수 있는 데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그 해경의 구조함이 출동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해경의 그 요원들이 대부분 다는 아닌데 신발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신발이 구두입니다. 도대체 구조하겠다는 요원들이 구두를 신고 있는 겁니다. 구두를 신고 있으면 저 배가 기울어져 있고 이미 물이 튀어서 이제 물기가 적당히 먹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작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함정이 구명보트를 타고 배에 접근해서 그 당시 그렇게 크게 기울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배에 뛰어들었어요. 해경 몇이. 근데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겠다고 함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함장이 그럼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목포의 컨트롤 타워에서는 빨리 올라가서 승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조해라 라고 계속 지시를 내리는데 함장이 무슨 이유였는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유리창 같은 데를 치면서 열어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외치던 중이었기 때문에 도끼 몇 자루 들고 가서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겠지만
유리창을 부시고 또 뭐 이런 몇 개를 탈출구를 확보해서 탈출을 유도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그 작업을 못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해경은 그 해난 구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해경 안에서 무슨 좋은 보직도 아닙니다. 좋은 보직이 아니라는 건 별로 국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건 굉장히 좋은 보직이 많습니다. 해경에. 이를테면 어장 같은 거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양식업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장을 관리하는데 관여하는 일들은 해경 비즈니스, 해경에서 하는 일로 여러 가지 이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해경이 해본 적도 없고 지휘 체계도 없고 누가 뭐 전문성 있게 지시를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배에 지금 이쪽에 있는 저렇게 경사졌을 때는 이미 아주 나중 얘기입니다. 배 구조를 위해서 올라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이제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 그때 소방관들이 있었으면 도끼를 들고 뭘 깨부셔서라도 탈출구를 확보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하여튼 당시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대통령이 그때 몇 시간? 7시간? 뭘 했는지는 저도 뭐 알지 못합니다만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이 올라가서 구조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자기가 와서 여기서 구조를 해야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저는 뭐 그런 건 아무 상관없고 실제로 구조 작업을 시도했을 때 저게 어떻게 제대로 유효하게 작동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소위 참사라는 일을 겪었습니다.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그 경주마운하 리조트 말씀을 드리면서 비슷한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금년에도 지방의 어디선가 그 노인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집단 수용하는 시설에서 사실은 아주 작은 화재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화재를 이제 그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잡지를 못하는 바람에 노인들 30몇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만 사망한 게 아니라 그 시설 자체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모시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횟수로 치면 매년 10 내지 20회가 열리고 발생하고요. 사망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네. 작년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고 계속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규제개혁위원을 처음 할 때, 지금 두 번째인데요. 그때 또 산후조리원에서 화재가 나서 여러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5, 6년 됐는데. 그래서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이 보건복지부입니다. 그 사고 나고 당연히 이제 국회가 열렸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장관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이제 소리를 지르서 꽥소리가 커질수록 이제 TV 카메라가 그 사람을 잡죠. 그러니까 목소리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뭐 이런 판넬 같은 거 가져와서 뭐 이렇게 보여주죠. 그럼 또 가끔 카메라가 잡는 수가 있고 또 뭐 이상한 뭐 동물도 갖다 놓고 뭐 이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카메라에 잡히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것도 장관은 막 그렇게 다그치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쥐까짓게 어떻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니까?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는 게 화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관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실무 담당자들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장관이 국회에서 이미 했으니까.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하면 그게 다 국회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다 책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얼굴이 있으니까 결국은 며칠 후에는 뭔가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 앞으로 신축하는 산후조리원은 위험한 4층, 5층에 짓지 못하고
1층이나 2층에만 짓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를 안전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새로 신규 입점하는 산후조리원을 허가를 내줄 때 1, 2층에 매장이 있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 뭐 진짜 실소를 금치 못하는 무슨 초등학교 애들 뭐 산수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현재 산후조리원 중에 1, 2층에 있는 게 얼마나 되냐? 0.4%래. 지금. 현재 1, 2층에 있는 산후조리원 0.4%.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왜 1, 2층이 아니냐? 떠듬떠듬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원래 1, 2층은 스타벅스 아니고 은행 자리다. 제가 이제 무식하게 얘기하는 거죠. 스타벅스 아니고 은행 들어가는 자리인데 산후조리원의 수익률로 그걸 어떻게 맞추냐. 그러니까 당연히 5, 6층으로 기어 올라간 거죠. 그때 엘리베이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면 5, 6층도 임대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없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현재도 0.4%밖에 없는데 새로 생기는 산후조리원은 1, 2층에 한다. 그럼 산후조리원 누가 해요, 못해요? 못하죠. 아까 대학생 MC 시절이랑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위험의 요소가 있는 산후조리원을 나라가 보상해 줍니다. 권리금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갑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말로는 이제 1, 2층에만 짓게 하겠다 이러는 거야. 게다가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많지 않냐 그러니까 정이 그러시다면 조금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를 허락해 주신다면 강화하겠대. 어떻게 강화할 거냐 했더니 기존에 5, 6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이 대수선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럴 때 1, 2층으로 옮기는 걸 유도하겠대.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1, 2층으로 옮기는 게 어떻게 리모델링이에요? 이사지. 그렇게 함으로써 리모델링도 못하게 하는 거야. 더 열악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권리금은 올라가.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대부분 정부의 규제가 어디선가에 발톱을 드러내고 있고 다리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하겠다고 했던 그 앵화들과 그 산모들을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겉보기에는 뭘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정부가 다 겉보기고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정부가 못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느냐? 그렇다고 정부가 실질적인 안의 내용을 바꿀 역량도 그럴 수단도 없어요. 그냥 공포탄만 날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또 그 공포탄의 대부분이 국민들을 무척 희생시킵니다. 얼마 전에 새우깡에서 뭐 발견된 적이 기억하시죠? 또 국회의원들이 꽉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당시 청장이 당신 청이었습니다. 어딘지 제가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지금은 처가 됐습니다. 힌트로 말씀드리면 당신 청이었는데 청장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또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무관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갖고 왔어요. 뭐냐? 앞으로 매출액 얼마 이상의 식품 제조업체로서 밀가루 반죽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상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설비를 완비해야 한다. 1번 엑스레이. 왜? 찍어봐야 되니까. 밀가루 안에. 2번 금속 탐지기. 왜? 이번 기회에 면도칼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또 확인해야 된다. 또 3번 뭐 어쩌고. 한 7개를 완비해야 한다. 그때 제가 듣기로 그 설비를 완비하는데 6천 내지 8천만 원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농심에 새우깡 농심이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요, 없어요, 현재? 그 당시에 있어요. 다 해도 어떻게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농심이 있으니까 지금 자기들이 사고 쳤는데 이 정부의 정책으로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이미 있는데.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하시면요. 한 번도 그런 게 나오지 않은 어느 성실한 중소 식품 제조업체. 성실하게 밀가루 반죽하고 성실하게 밀가루 다 살펴서 아무 문제 없이 만들었던 중소 밀가루 원료 제조 업체는 졸지에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8천만 원짜리 쓰잘데기 없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가 누굴 죽입니까? 주로 없는 사람은 힘들게 없다.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있는 사람은 교활해서가 아니라 갖고 있는 능력과 역량상 그 칼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는 사람은 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애시당초 이런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또 그 몇 년 전에 쓰레기 만두 사고 기억나세요? 건축과 점점 멀어져 가서 이제 만두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바로 또 건축을 가겠습니다. 쓰레기 만두 기억하시죠? 그게 왜 쓰레기 만두인 줄 아세요? 어느 신문 기자가 우연히 만두 공장을 갔는데 무를 이 장인이 다 써는 거예요. 팍팍 하다가 뒤에 이제 꼬투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탁탁 옆으로 튕기는 거야. 그러면 옆에 이제 큰 다라이가 있어서 얘가 이 달인이니까 탁탁탁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 많이 쌓이는데 팍팍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 많이 쌓이니까 툭툭 몇 개가 튕겨 나갔어요. 바닥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다 한 다음에 바닥에 있는 걸 주워서 다라이 여기다 넣고 씻고 그래서 다시 채 썰어서 만두소를 만들어서 삶고 다 처리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닥에 떨어진 걸 재료로 썼다 해서 쓰레기 만두라고 조를 한 거야. 그 양반은 그 당시에 히트를 쳤죠. 멋진 말을 만들었고 국민들이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두 달 안에 그 쓰레기 만두 사고 언론 보도가 나고 두 달 후에 우리나라 만두업체의 95%가 도산했습니다. 95%가 문 닫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마트 같은 데 가시면 만두 많죠. 그죠?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대기업. 다대기업이에요. 당시엔 중소만두업체가 많았는데 그 소비가 당시에 3%인가 2%를 줄었어요. 그러니까 97, 8%가 줄었어요. 만두 소비가. 두 달 정도.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대기업들도 굉장히 고통이 컸죠. 그러나 버텼죠. 중소업체, 영소업체들은 못 버티죠. 95%가 문 닫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 필화 사건입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국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알기로 그 정도 위력이 있었던 필화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어요. 전 사람의 95%를 날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 바닥에 있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채 썰고 잘 씻어가지고 푹 삶으면 그게 무슨 쓰레기라는 이름을 붙일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앞뒤로 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저 평소에 제 지론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위험과 안전의 정치경제학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안전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들이 보통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자기는 안전에 투자를 안 하면서 정부는 안전에 투자를 하라고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정부는 이게 지금 일부는 내 돈도 들어갔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내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고 그게 보통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안전과 그 다음에 자기 주머니의 돈을 서로 교환을 합니다. 이를테면 요게 지금 사이드 에어백이죠, 그죠? 어떤 차는 사이드 에어백 구비하면 50만 원이 비싸고 저 옵션을 빼면 50만 원이 싸요. 그러면 차를 구입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세요. 요거를 끼고 50만 원을 더 낼까 말까. 자체가
안전과 관련되어서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개 중에는 이거를 사는 사람도 있고 사지 않는 사람도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건 못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요. 형편이 어려워도 목숨과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시죠 보통. 이를테면 그분이 암에 걸렸을 때 형편이 어려워서 암 치료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사전적 위험과 사후적 위험이 다르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안전이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비용을 치르고 거래를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이 안전을 공급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안전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산후조리원 말씀드렸습니다. 한손 안전비리 넘기겠습니다. 대리기사 셔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요즘에 은근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직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대리기사 아시죠? 그죠?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어디 멀리 뭐 용인 같은 데도 간다는 거예요. 몇만 원 받아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용인에서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직장인 강남의 길바닥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올 방법이 없죠. 그 셔틀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셔틀을 하는 사람이 만든 그 앱이 아주 잘 발달해가지고 앱으로 그 셔틀을 부르면은 그 셔틀이 뭐 착착착착 태워가지고 쭉 강남으로 뺀대요. 물론 무슨 굉장히 이제 빨리 오고 뭐 저기 총알 택시처럼 오겠죠, 그죠? 그 대리기사 셔틀 그래서 그걸 셔틀이라고 부르는데 택시 업계와 여객 운송 업계에서 그게 여객 운송업법 위반이라고 지금 정부는 뭐 하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라는 거죠. 단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셔틀을 대리기사들이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담당인 국토 무슨 부에서 볼 때에도 그 뭐 택시나 이런 정시로 등록된 여객 운송업체가 아니니까 셔틀이 그러니까 하고 단속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그걸 단속해서 대리기사들이 저 셔틀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뭘 타고 오라는 거예요? 좀 그렇죠. 좀 딱하죠. 그죠? 택시 타고 오면 자기 대리비보다 택시 값이 더 비싸요. 지금 평균적으로 대리비보다 택시 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이런 게 없는 동네는 어떻게 할 거면 좀 힘들죠. 그죠?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냥 몇 번 단속을 했어요. 사실은 단속했는데 그냥 계도만 하고 이제 뭐 처벌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객 운송업계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액션 취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객 운송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왜 택시를 만들고 뭐 이걸 만들고 뭐 모범 택시가 있고 그런 줄 아세요? 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운송업을 만든 겁니다. 왜? 누가 운송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승객 태우고서 어디로 이놈이 휙 가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업자를 지정하고 면허를 주고 관리하고 그런 겁니다. 오로지 안전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전 때문에 여객 운송업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자체가 소위 진입장벽이 되어서 그 산업에 다른 사람이 뛰어들 수 없게 만듦으로써 이권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안전, 환경, 보건, 위생 이런 영역에서 원래의 목적은 그 자체의 사회적 가치를 고양하려고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이권화되어서 자기들이 왜 면허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상황이 왜곡되고 전이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속상합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도
이 셔틀이 한번 뭐 어디서 전복되거나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나면서 이제 이 대리기사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택시를 활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스쿨존 잘 아시죠? 스쿨존 잘 아시죠? 그죠? 가끔 학교의 정문에서 반경 얼마더라? 반경 500m는 스쿨존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운전하시다가 또는 걷다가 보시면 학교 주변에 바닥에 이렇게 빨갛게 색칠되어 있고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뭐 그런 거 좀 보셨죠, 그죠? 30km 미만 써 있고. 실제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줄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의 통계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 안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부상수, 사망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하는 스쿨존은 뭐냐면 지정된 스쿨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500m는 스쿨존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스쿨존으로 지정이 된 후에 스쿨존 조성 사업을 한 곳. 그러니까 학교 주변인데도 아직 스쿨존 조성 사업을 못한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양이 돈을 정부 예산을 따가지고 스쿨존 조성 사업을 한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통계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스쿨존 조성 사업을 한 곳이 과연 교통사고가 줄었는지의 통계가 경찰청에 없습니다. 경찰 쪽이 주관 부처거든요. 제가 이제 그 통계를 경찰청으로 달라. 제가 국회에 있을 때니까 완전히 갑의 입장에서 그 통계 내놔라.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슨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 또는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싶을 때 진짜 안고가 되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거는 보통 그 통계 안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림같이 이 통계만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언제나.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저 스쿨존 조속 사업하는 저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을 들여서 스쿨존을 조성했으면 스쿨존을 만들었으면 만들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그죠? 저게 연 예산이 몇백억입니다. 매년 몇백 군데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통계는 없다. 그냥 스쿨존으로 지정된 이 사업을 했든 안 했든 그거에 대한 통계는 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그건데 제가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도 일을 하니까 지금처럼 스쿨존을 만들어가지고 교통사고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완전 헛짓이에요. 근데 그 2억 원의 예산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학교 주변에 토목 사업이에요. 색깔 칠하고 줄 긋고 이러는데 쓰는 거예요. 신났죠. 그거 따먹으려고 뭐 2억이래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토목업체나 이런 업체 입장에서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효과를 보자. 효과는 모르겠고 있을 거죠. 아마 있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어린이들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불법 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30km가 아니라 20km로 가도요. 불법 주차차가 있잖아요. 애들이 작잖아요. 그죠? 카니발 같은 게 한 2대가 있다. 그럼 불법 주차가 돼 있으니까 이미 도로가 좀 좁죠. 그죠? 차가 가죠. 근데 애들이 도로를 건너면 이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이는 순간에는 애가 차 앞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20km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들이받아요. 20km도 굉장히 빠른 속도인 건 아시죠? 그죠? 그러면 자동차가 200마력이면은 말이 200마리가 끄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 그게 20km를 달리고 있는데 애가 하나 들이받치면. 그러니까 스쿨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만 불법 주차를 막는 겁니다. 그럼 거기 불법 주차한 카니발이 누구 차예요? 네? 학원차. 학원차. 또 문방구차. 또 거기 무슨 버거집 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 학교 커뮤니티의 차예요. 다 학교 때문에 애들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차예요.
이 양반들이 학교에 대해서 협조적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학교장이 주가 돼가지고요. 그 커뮤니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불법 주차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거 단속한다고 매번 와서 그거 단속하겠습니까? 못하죠.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협약을 맺느냐. 애들이 많이 오고 가는 시간대에는 세우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애들이 통학하고 하교할 때는 불법 주차가 없으면 스쿨존 그 빨간색 안 칠하고 뭐 어쩌고 그런 아무것도 안 해도 교통사고가 훨씬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요. 모른 척하고. 왜? 그거 하면 예산을 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토목사업을 벌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고 그거는 외면하고 또 야 이게 지금 밑에 빨간색을 안 칠해가지고 운전자가 40km, 50km를 가다가 문제가 됐다. 이렇게 전위하는 겁니다. 원인을 전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의 경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이 원인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하는 걸로 시민사회가 자꾸만 요구를 하고 압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지나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위험을 극복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민간의 원리에 부합하는 기제, 메커니즘을 면밀히 설계해서 많은 실험과 검증을 하는 가운데서 이 위험 극복과 안전을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답안지 쓰듯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지없는 그런 논리와 원리로서는 위험을 극복하거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선은 개인인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한 데에 대해서 나름 든든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본인이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사고 나면 신문 사설로 제일 먼저 나오는 신문 사설의 타이틀이 뭐예요? 무슨 붕괴가 나고 참사가 나오면 신문의 사설로 신문 사설 나졌고 그런 거 제목이 뭐라고 해요? 또 인재인가? 인재라는 표현 많이 보셨죠, 그죠? 당연히 인재죠. 당연히 인재죠. 아까 제 자동차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말 5마리가 함께 끄는 마차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과 부딪힐 일이 평생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마리가 끄는 것들이 바로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위험하죠. 모든 걸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이 건물, 붕괴, 이 건물의 무게, 이게 무너질 가능성 언제나 있죠. 또 조금 전에 라면 보셨습니다만 내 입맛에 맛있는 음식 자꾸만 중독되는 거 이거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다. 위험할 수 있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각하고 본인이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다 지켜줬겠지. 지금 엊그제도 지금 환풍구가 붕괴됐잖아요. 그죠? 걔가 몇십 명이 올라가서 발을 구르는데 버틸 거라고 예상을 하면 곤란하죠. 사망하신 분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책하는 게 아니라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까 말씀드리면 걔가 몇십 명이 그 위에 올라가도 버틸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약간 지나친 기대죠. 그래서 시민들이 좀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내 안전과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내가 살펴야 한다. 그게 제가 우선 제안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정보의 공유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운이 있었으면 어떤 사람이 페북에 지하철 무슨 환풍구에 한 3사람이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움푹 패이더라. 그런 걸 봤다고 쳐봐요.
한두 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좀 이거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회복에 야, 그거 3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푹 파요. 야, 저거 이상하다. 라는 정보가 올라간다는 것,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요즘 주변에서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시민사회가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같이 지키자는 결사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안전을 챙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안전. 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전이 비쌉니다. 첫째. 제가 어떻게 우연히 갔다가 벤츠 S500 그 매장에 어떻게 그날 시간이 나서 동네를 어디 산책하다가 불쑥 들어가서 살 사람처럼 폼을 잡고서 그 500에 벤츠 500 1억 9천짜리 차를 살펴봤거든요. 그것들이 진짜 안전하더라고요. 기술이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은 기술에 그때 눈이 떴는데 이제 그 벤츠 S500이 채택한 가장 하이텍이 뭐냐면 이 카메라가 16개가 있대요. 센서와. 그래가지고 앞에 노면을 계속 찍고 있대요. 그래서 그 노면 상태를 보고 차의 컨디션을 바꾼대요. 16개의 센서 카메라 찍으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게 충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지하고 알람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전한데 차값이 이제 유감스러운 거죠. 그렇죠? 차값이 착하진 않은 거죠. 안전이 비쌉니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있고 또 내가 적절하게 안전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죠. 이를테면 무단횡단을 안 한다. 아스팔트 길을 내가 우연히 걷는데 무단 주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가 막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인도에 차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차도를 걷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오늘처럼 비가 온다. 그 아스팔트가 미끄럽습니까? 안 미끄럽습니까? 미끄럽거든요. 그럼 차의 제동거리가 깁니다. 보통 150% 정도 깁니다. 50%를 더 미끄러져 줍니다, 이 차가.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뛰어들면 차가 나를 봐도 나를 들이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안전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비싼 자켓이 있어요. 그 자켓에 뭐가 있느냐면 가끔 등산복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반사 처리된 스틱이 붙어 있는 등산복이 있어요. 그 자켓도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뭐 용도가 뭐냐면 어둑어둑한 상황에서 차들이 올 때 차들 라이트가 있을 때 이걸 반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는 생활안전연합 경우에 그런 그 스티커 같은 거나 모자를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 자켓을 살 거나 아니면 알아서 내가 좀 조심조심 하거나 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 지금 이게 어디더라? 유럽의 어느 나라의 안전벨트 공익 광고 포스터입니다. 요즘 여기 안전벨트입니다. 근데 뉘앙스 굉장히 다르죠, 그죠? 또 뭐 2호선 지난번에 났을 때도 페북에 굉장히 많은 정보 공유가 올라왔었죠. 또 자율적 결사로 요즘에 많은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공급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이나 여성처럼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 재난 약자들이 있으십니다. 여성들 경우에 하이힐 신으실 때 보도블록을 잘 살피고 다니셔야 합니다. 보도블록 사이에 하이힐이 끼는 순간 뭐 신발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흔하게 골절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저런 정보도 제공하고 하면 본인이 좀 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도블록을 왜 이렇게 하이힐이 끼어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라고 나중에 정부를 대고 뭐라고 한들 내 관절이 돌아오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사실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하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한다고 해도 결국 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반사 모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산업이 꽤 발전해서 뭐 이를테면은
여기 이렇게 펜이 있잖아요. 이 펜의 앞면을 넓게 만들어서 이게 이제 반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펜을 꽂고 다니면 어디서 차들이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